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시소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문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문, 현충일 자충수, 조선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고른 혁신위원장 이래경 씨,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은 과거 했던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 때문인데, 천안함은 자폭이고 코로나 진원은 미국이다, 이런 막말들을 과거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당의 위기를 좀 모면하고자 혁신위원장을 내정했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되면서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하나 붙인 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추천, 이재명 현충일 자충수. 어쨌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칠성 대변인도 막말에 가까운 또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선거 때면 해외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해외로 갔다. 물론 명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들도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로 파견을 보냈다, 이런 건데 투표가 없는,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파견을 갔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7억 원의 어떤 세금을 썼고, 그리고 실제 갔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직원들의 해외 연수용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펼쳐보죠. 침묵 깬 김만배. 자,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자신이 우리은행 컨소시엄을 해주는 대가로 50억 클럽이 아니라 200억대의 부동산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은행이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게 2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만배 씨가 터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도방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럴듯한 인물을 내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이 바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가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입니다. 가뜩이나 골치가 아픈 민주당이 혹을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여버린 꼴이 돼버렸는데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철회된 배경, 바로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행각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패권 세력들이라고 올해 2월 달에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올해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중국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바이든의 하수인력에 충실하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 동맹이란 목류병에 걸렸다. 좀비 윤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폐악질을 한미 동맹의 철통 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문외한의 행각이다. 이런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도둑질을 하는 범죄 집단이다. 그리고 조폭 집단 윤과 무리를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했습니다. 자, 이래경 씨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국 시민들의 그 공식 서한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NGO 반전 평화 단체들과 싱크탱크한테 수십 통의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순간에 한국은 주권이 없는 그야말로 미국 동북아 전략의 하수인이 될 뿐이다. 자, 이래경 이사장, 천안함 자폭설 그리고 뭐 반미 사상 등 지금 목소리 들으신 대로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상당히 편향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혁신위원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최병민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된 민주당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혁신이라는 카드로 돌파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어찌 보면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층, 이쪽의 요구보다는 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쪽의 요구를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네. 근데 이래경 이사장은 보면 이재명 대표나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 뭐 천안함 자폭설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이래경 이사장의 그 글을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그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선정을 했는데 네. 선정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실상 이래경 이사장의 그 관련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정치를 적어도 십수년 했다는 사람이 저는 모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곡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인물난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인물난만 가지고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또는 검증하고서도 그대로 밀어붙여야 했던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건 아마 현장 기자들이 차츰 좀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이래경 이사장의 논란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졌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재명 대표에게 노라고 얘기하지 못했고 결국 강행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김정은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조금 더 의회 내 아니면 당 내에서 조금 의견 수렴을 좀 원활하게 아니면 네. 폭넓게 했어야 되는 좀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169명의 모든 의원의 얘기를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지도부라든지 지도부 외에 조금 더 넓게는 원내대표부, 원내집행부 어떠한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상의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물론 혁신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같이 정말 가죽을 벗기고 뼈를 정말 깎는 어떤 고통이 따르는 당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해낼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어떤 혁신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뭐 내정된 다음에는 본인에 대한 과거 이거 분명히 취재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개인의 SNS라든지 뭐 본인이 기고한 글들에 대해서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네. 본인의 개인적인 SN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이 기사화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 좀 그러한 점 등에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정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 어떤 공식 입장이라든지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물론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저는 뭐 개인이 일기장 쓰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제는 공당의 어떤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과거 발언으로는 그냥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내정됐다 바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데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일단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공세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찍 사퇴하는 게 좀 국민의힘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사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사상과 네. 민주당의 철학을 그대로 대변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난 트위터에 보면 천안함 조작설 이런 거 본인이 직접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현일 함장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데 별다른 답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이래경 이사장의 페이스북글을 찾아보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첫 페이지부터 보자마자 네. 아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바로 와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 눈높이라면. 그런데 그 글들을 충분히 보고되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네. 민주당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추정하는 민주당에서 더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평소 인식과 이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 사이에 특별한 갭이나 마찰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이 문제라서 이분이 물러나는 거면 이 이사장 한 명, 전 혁신위원장 한 명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도리에 맞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목소리와 그리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글쎄,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뭐 공식적 발표고, 뭐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대표님. 뭐 자유인으로서 뭐 자유롭게 본인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검증 제대로 한 거예요. 뭐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한 것,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까지는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뭐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던 것 자유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권칠성 대변인도 두둔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목소리부터 한번 따져보죠. 김지진 변호사님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분이 이제 이런 논란을 일으킨 이런 발언 외에도 이재명 대표하고도 과거에 이제 상당히 깊은 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 보면은 이재명 지사 과거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그 친형 강제 입원 문제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이제 그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거의 그 선거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해졌던 상황에서 이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를 네네네. 갑자기 이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이런 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의 특기인 그 선긋기 정치를 또 계속하고 있어요. 비단 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연루돼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미 뭐 어떻게 보면 고유 명사가 된 쌍대성, 쌍방울, 대장동 또 네. 성남FC 사건 여기서도 전부 다 뭐 실무 책임자를 내세워서 선긋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본인의 특기가 이번에 또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 아까도 얼핏 얘기가 나왔지만 이 내용들 이 황당한 어떻게 보면 정말 현충일을 앞두고 어떻게 날짜도 이렇게 절묘하게 골랐는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만 이런 참사가 이런 대참사가 어떻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게 참 의문이에요. 내용 보면 소수 인사들은 이미 내용을 좀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참 의문이고 우리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소부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계속해서 지금 임금님은 옷을 벗고 있는데 임금님의 옷은 멋있다 주변에 다 집단 체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상식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 내용들을 보고도 네. 그냥 맞습니다, 좋습니다. 옆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집단 체면에 걸려서.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지금 멋있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옆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제일 야당의 어떤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칠승 대변인의 목소리도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따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천안함 함장,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 천안함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돼. 그거 맞았으면 자기가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천안함 함장 최원일 전 함장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최원일 전 함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이지 않습니까? 저는 더 놀란 거는 당대표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시고 그 당의 대변인은 개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일관하는 게 더 분노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조속한 시일에 해촉하시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사과를 해주시기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음모론자들 이렇게 두둔하고 동조한다고밖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 천안함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과거에도 이런 발언이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조상우 변호사도 네. 이런 뭐 수장시켰다 뭐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써서 이제 그 패널에서 사퇴한 적이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천안함 폭침이 이건 뭐 다 이미 그 과학적으로 그 세계 각국에 의해서 인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새삼스럽게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공격을 받았을 때 왜 그러면 함장은 살아 돌아왔느냐 뭐 이런 비난으로 보여요. 네. 그것처럼 부적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적어도 그 본인으로선 최대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저항이나 뭐 어떤 방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이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 사건 전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판도 아니고 거의 비난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저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찬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지금 최원일 전 함장과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과거 조상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방송사에서 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고 이걸 회복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변호사는 근데 그 이후에 노력을 했어요. 네. 사과를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최원일 함장님과 생존 장병들 찾아가서 또 이 전사자분들 묘역에 참배도 하시고 네. 용서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함장님이나 또 생존 장병 유족들에게 계속 남아 있는 건데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훨씬 더 무거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은 이래경 이사장 사태로 끝날 게 아니라 권칠승 의원도 사실은 수석 대변인직 정도는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대선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안함의 생존 장병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 이 천안함 생존 장병을 처음 소개시켜드린 것도 저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다들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고 본인들과 함께한 함장으로서 지금도 이 호국보훈연구소도 함께 만들고 네. 똘똘 뭉쳐 있어요. 만약 권칠승 의원이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함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다면 생존 장병들이 지금까지도 그 최원일 함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생존 장병들 한번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보 진영에서 아직까지도 뭐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통해서 천안함 음모론이 제기되는 게 네. 권칠승 의원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밑밥을 깔아주니까 재료를 주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천안함에 대해서만큼은 이 이상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결시키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래경뿐만이 아니라 권칠승 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뭐 조상호 변호사가 어저께 최 함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를 받아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어찌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 당시 천안함 함장은 열악한 장비라든지 그다음 상급 부대에서의 중요 첩보 누락 등 이러한 상황에서 피격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에 남아서 구조와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한 줄 요약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어제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저는 뭐 수석 대변인께서 최소한 사과 이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그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숱한 발언들을 잘못된 발언들을 했을 때도 대변인직을 꽤나 오래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뭐 권칠승 대변인을 뭐 사임시키거나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논란 끝에 이래경 이사장은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대표가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아무래도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보실 계획이세요?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자, 신문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문과 경향신문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래경 카드, 이재명 대표 4분 키우고 코너 몰렸다라고 조선일보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은 이재명,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공천을 앞두고 뭔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 수를 던졌지만 이게 자충수가 돼버렸다. 그리고 비명계에서는 이걸 친명계의 실패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시킬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방탄용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도 비판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없이 내 사람 심기, 안일한 혁신의 리더십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내 의견 수렴도 졸속으로 했다. 내정부터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한 일각의 보도를 보면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상임 고문이 관여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증거가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래경 씨가 지금 SNS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들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뭐 천안함 뭐 자폭설이나 아니면 관련해서 뭐 미국의 어떤 책임론, 그리고 뭐 중국을 굉장히 또 옹호하고 있어요. 보면은 중국이 뭐 코로나 과학적 방역을 했다, 이런 내용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냥 SNS나 이런 사이버 공간상의 악플러 중에 한 명이다. 악플러 중에 한 명을 그냥 뽑았다. 좀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 이해찬 상임 고문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시고 좀 이제 글자를 보기도 좀 불편해서 매번 나는 그냥 유튜브만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한번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는데 당시에 뭐 나는 그래서 김어준 이제 그 유튜브만 열심히 보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한번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 지금 어떤 정론이나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어떤 문자나 텍스트 형식의 어떤 글을 보고 이런 걸 배우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 상의 어떤 자극적인 이슈들을 좀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을 공고하게 하고 있지 않나. 당시에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발언하고 지금 이 이래경 이사장의 어떤 선임 과정, 이것들을 좀 견주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관여를 했을 것 같다.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좀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전 대표 추천이 있었던 걸로 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조금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 이제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 말일에도 울산에서 강연을 했던데 거기서 보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고 최고 실세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분이 뻔히 드러나는 공개 강의에서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이해찬 전 대표의 과격함의 정도를 보면 이래경 이사장 같은 인물을 추천하고도 남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찬 전 대표의 추천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이래경 이사장 임명과 사태로 지금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졌다고 국민의힘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제1야당이고 중요하게 국회에서 21대 임기 동안 국정을 협의해야 될 파트너인데 네. 이렇게 좌경화되는 흐름이 지금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래경 이사장 선임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서영교 의원,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등이 공개 시위나 석상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이런 작자, 내 이놈,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 좌경화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부정적이다. 나라를 생각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좌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중간으로 돌릴 수 있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발언 문제만 없는 제2의 이래경, 제3의 이래경을 임명하면 이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죠.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혀 뭐 생면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들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전권을 맡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매우 반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하나 문모, 윤석열 퇴진인 것입니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습니다. 고이고 고여버린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언사를 공공연히 내뱉는 편향적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당내 혁신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이래경 이사장은 혁신위원장 직에서 자신의 사임을 했고요. 이제 또 다른 혁신위원장을 내세워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간 상황에서 과연 혁신위원장 자리를 하겠다라고 선뜻 나설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나선 사람이 있다 한들 과연 어떤 사람이 등판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뭐 아니 쉽진 예를 않겠죠? 들어서 예. 혁신위원장으로 맡길 만한 사람은 많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안목을 키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필요한 이유 네. 결국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또는 본인이 그 뭔가 본인한테 처한 그 민주당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 앞에 약간 호도하기 위해서 자기 편 심기식으로 저렇게 나오면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생각을 좀 바꿔서 혁신위원장을 골라야 되는데 글쎄 현재까지 나와 있는 또 과거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인선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아마 그런 쪽으로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하지만 사실 위원장 내정이 공개되기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가 결코 본인에게 불리한 사람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비명계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오늘 오전 아니죠. 어제 오전이죠. 죄송합니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강호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 TV조선 신통방통이 끝날 즈음에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최강호 의원이 MBC 임모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끈질긴 악연, 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쓰는 거는 이제 뭐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그 자라는 분 자체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협잡이나 의도나 모의의 흔적이 없으면 이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뭐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자, 최강욱 의원은 지금 들으신 대로 임모 기자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 기간에 기자들이 의원실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받지만 그때 의원에게 직접 받는 경우보다는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받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진진 변호사님, 경찰이 왜 최강욱 의원이 MBC 기자에게 이걸 직접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될 때는 이제 최강욱 의원은 계속해서 뭐 아무런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건이 소명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서류에 이제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는데 워터마크가 뭐냐면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거에 위변조나 아니면 일방적인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찍어놓는 그런 마크, 일종의 잘 안 보이는 마크인데 이걸 복사하거나 뭐 이걸 어디서 찍거나 하면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변조 방지 워터마크인데 그 최강욱 의원실에서 나온 그 서류 거기 그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다. 이게 지금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법원에도 그걸 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단지 워터마크가 찍혀 있다고 한 게 증거가 그것만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실에서 뭐 자체적으로 워터마크를 만들거나 이러긴 좀 어렵거든요. 보면 인사청문회 자료가 이제 정부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부에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국회에 어떤 국회 사무처나 이런 데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중간에 이제 찍고 그다음에 이걸 각 배분할 의원들한테 어떤 일정 표기를 해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워터마크도 찍혀 있고 이게 최강욱 의원실에 갔던 어떤 자료라는 걸 입증할 만한 최소한 뭐 1년 번호나 좀 이런 게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가 잘 나왔지만 이런 자료들을 전달할 때 의원이 직접 이런 자료를 전달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자의 또 진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검찰이 확보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최 의원실에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좀 따져볼 것이 과연 국회의원과 기자, 국회의원실과 그 보좌진과 기자 이 청문 자료를 서로 주고받은 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좀 비교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냥 담백하게 썼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썼습니다. 한동훈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최가 MBC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썼고 한겨레는 좀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의원이 기자에게 청문 자료를 줬다고 이게 불법이냐? 공직자 검증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언론 자유로운 자료 공유는 오랜 관행이고 여러 가지 이유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걸 문제 삼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건데요.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저 자료를 넘겨줄 때라도 이게 워터마크가 찍혀 있다는 거는 아마 법무부에서 국회 그 사무처로 제출할 때 굉장히 보안성을 강화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보통의 경우는 개인 자료를 그렇게 하는 경우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아마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이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안성을 강화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그 오토마크 찍히고 뭐 또는 일련 번호나 뭐가 있는 게 이제 이게 최강욱 의원실을 지목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라도 대개 기자한테 줘도 핵심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집 주소 중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어딘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되게 가리고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은 기자는 네. 설령 전체적인 걸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본인의 취재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정보 지금 한겨레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막 그 다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공유를 했다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겨레 신문이 얘기했듯이 뭐 공직자 검증에 대한 위축 우려 있죠. 물론 있지만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MBC 임모 기자는 그 범위를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는 겁니다. 손주환 네. 변호사님은 입장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공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국회의원 내,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그다음에 의원과 보좌진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취재를 통해서 또 그 국회의원실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찌 보면 공적인 공기로서의 언론이 이 부분을 보완제 역할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한겨레 기사가 이 앞으로의 공직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축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저는 지금의 수사는 좀 과하다고 봐요. 과연 한동훈 장관의 인사 개인 정보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이게 이제 물론 악용된 것은 있습니다. 뭐 16년 전에 이 집을 판 사람에게 또 어떤 인터넷 언론사가 찾아가서 뭐 그걸 문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 과거에 그 집을 샀던 사람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된 것은 철저하게 불법을 찾아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론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위축시킬 정도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아까 이제 김진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법원에서 이제 뭐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한 거 아니겠냐.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혐의점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발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구속영장과는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아니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렇게 일상화돼 버리면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지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공교롭게도 한 장관이 지금 피해자로 되어 있고 최강욱 의원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으로 좀 의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두 사람 간의 악연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불꽃 튀었던 과거 두 사람의 모습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땡땡인데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어요.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죠.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백이요?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죠. 검찰은 자, 그리고 어제 최강욱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 5시 이후에 MBN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MBC 임 기자하고 한동훈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제 이름이 기재됐는데 뭐 입장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보낸 게 있었는데 그 뒤에 그 기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니까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서 그냥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웃고 말았던 거.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접한 일이거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됐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마지막에 묻죠. 뭔가가 언론과 뭐 검찰 혹은 경찰 이런 사법기관들이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처럼 그런 취지로 들릴 수 있게끔 최강 의원이 넌지시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의원실로 입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좀 모습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어떤 정보를 국회의원실로부터 알아내는 것 자체가 다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취재의 역량, 취재의 자유이고 다만 이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라는 곳을 믿고 아주 내밀한 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15년 전 주택 거래 내역 같은 것까지도 제출을 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통째로 파일로 모 언론사 기자에게 넘겼다면 그리고 그 넘긴 특정 언론이 유독 이 정부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만 일삼는 편향적인 언론사라면 이건 당연히 권한 유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취재했던 기자분들에게 들어봤을 때 특정 정보나 의혹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말을 하면서 이런 의혹이 있더라라고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워터마크가 찍힌 파일 자체를 통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그 MBC의 이면주 기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게 뭐 열린 공간부터 해서 5만 대로 다 퍼진 거잖아요. 어디로 퍼질지 이걸 준 국회의원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에도 저촉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특히 검언 유착이라고 하면서 검찰과 언론의 취재 관행에 대해서 핏대를 세웠던 최강욱 의원이나 MBC가 이렇게 명백한 권언 유착 앞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뜨거운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좀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만나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 인물 좀 기분 좋은 사람으로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가수 김연자 씨인데요. 원조 한류 1세대로 꼽히는 김연자 씨. 올해로 가수 인생 벌써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김연자 씨의 에너지 넘치고 신나는 무대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늦춰도 싶은 대로 내게로 달려와요. 나이는 진짜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자, 지금 아모르 파티까지 감상하셨는데요. 역시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아모르 파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장해찬 최고위원님이 사실 김연자라는 이름을 다시금 각인시킨 게 이 노래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트로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먼저 즐겨 듣던 음악이었죠. 지금은 이제 미스터 트롯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아모르 파티 같은 경우는 이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있기보다 한 발 앞서서 젊은 세대에게도 하나의 밈이 되어서 유행이 되었던 트로트 명곡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로트 저변을 확대했다는 이 역사적 기여도까지 있는 명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뷔 50년 동안 사실 정말 숱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수 인생 50년 동안 최고의 보물을 물어봤는데 한복, 우리의 전통 의상을 꼽았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일본 활동을 무려 38년 동안 했는데요. 의상은 항상 한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복은 나를 지키는 갑옷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복에 대한 애정, 김연자 씨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복의 이 전통 민속 의상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 확인을 하십사 해서 제가 꼭 한복을 꼭 입고
한복 입은 코너를 꼭 만들었어요. 콘서트나 디너쇼 때. 근데 참 희한하게 제가 드레스 입을 때는 아무도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일본 연예인들도. 제가 한복만 입고 나타나면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한복은 우아하고 굉장히 자태도 아름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많이 입었죠, 우리 한복을. 한복을 자주 입었고 그리고 사실상 거의 매번 입었다라고 김연자 씨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연자 씨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게 바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북한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저 때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근데 저 한복도 대단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게 2001년 4월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한국 가수 중에 사실은 김연자 씨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초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교섭을 한 모양인데, 저 때도 한복을 입었는데 저 한복은 옷감이 우리 국산이 아니고요. 네. 북한에서 구해서 북한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감이라고 해요. 근데 저걸 보고 김정일 위원장이 한복은 남한께 훨씬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 옷감은 북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복도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 무대 하면서는 지금 복장 보시겠지만 화려한 액세서리가 박혀 있는, 그리고 꽃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화려한 의상들을 소화하면서 저렇게 마이크를 길게 늘어뜨렸다가 올리기도 한다. 아무튼 김연자 씨 대단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그런 김연자 씨인데, 데뷔 50주년 맞아서 기사가 보도가 돼 있길래 저희도 한번 바로 봤습니다. 자, 다음 인물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 상임위 배정을 놓고 국민의힘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에 갔는데요. 교육위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여당 의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이 즉각적인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교육위원으로 사보임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 백년 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입니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사위에서 지금 사임이 되고 교육위로 보임이 돼서 이제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 겁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됩니까? 네, 뭐 다른 데로 가면 네. 뭐 그 상임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이 소속된 상임위에 김남국 의원이 오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 현안은 다 묻히고 기자들이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의혹만 와서 취재할 게 뻔한데 누가 이걸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이라도 이 다른 의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국회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 가서 본인의 어떤 이 코인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어디를 가도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심 민주당 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이 자기 상임위로 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부딪히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에 경찰은 최강욱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역 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 29곳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당연히 포함됐고, 나머지 20명 이상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포함됐는데, 대부분 송영길 전 대표, 과거 전당대회 때 송캠프에서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이 29명의 숫자가 전부 다 돈 봉투에 관여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꼼꼼하게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수사가 확대되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이제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일련의 수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윤관석 의원도 이제 300만 원짜리 봉투 이제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또 의원회관 등에서 뿌린 바가 있다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럼 그 20개가 누구한테 갔냐 이걸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수사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실제로 국회 사무처에 이 네. 특정 의원들 의심이 가는 의원들의 어떤 출입 기록이나 이런 걸 좀 달라 하고 이제 공식적 요청을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이거를 이제 거부를 했고 실제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회관이나 이쪽에서 이런 돈 봉투 전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동선 출입 기록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밟아서 지금 이 실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어떤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추가되고 또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돈 봉투의 종착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퍼즐을 맞춰갈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 내일이죠. 내일 송영길 전 대표가 뭐 한 보도에 따르면 내일 또다시 검찰 앞에 자진 출석해서 뭐 2차 기자회견을 할 걸로 보도가 나와 있긴 하던데 내일 상황도 한번 예의주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히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검찰에 간다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정유정입니다.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 자, 김진진 변호사님. 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누리꾼의 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실제 동창인지 아닌지 좀 아직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된 거라서 좀 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도 하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 네. 주장에 올린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연락처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동창 때 이제 같은 반이었는데 정유정 씨가 굉장히 당시에 좀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네. 말도 없었고 해서 이 글을 올린 본인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해서 조금 어울리기도 했었는데 네. 과연 정말 이렇게 살인 사건까지 저지를 좀 몰랐다. 그냥 단지 내성적인 친구로만 생각했고 뭐 나름 좀 가까웠다. 네. 이런 내용을 올린 바가 있는데 아직 뭐 이 사람이 정말 동창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비슷하게 이제 네. 정유정 씨가 굉장히 좀 어떤 좀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던 이런 것들 그 부분을 좀 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조사도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그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반 대중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네네.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요. 아직 뭐 특정 이제 이게 점수로 척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이제 40점 정도 만점에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인은 이제 15점 이상 나오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검사인데. 1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인가요? 25점인가요? 아,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5, 30 뭐 이 정도 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넘으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성향은 아니다. 좀 이런 것까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몇 점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찌됐든 나와 있지 정상 않지만 범위는 아닌 것 아닌 같다.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점수까지는 발표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유정 때 얘기도 나옵니다. 최병민님. 고유정과 정유정의 그렇죠. 이제 고유정은 이제 남편을 고의로 살해한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거기는 이제 전 남편이니까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다른 원인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과는 다르고 오히려 인천의 그 초등학생 유인 사건 뭐 이런 거하고 좀 유사하다 그러는데 아직 뭐 이 이제 그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원인 분석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유정과는 달리 살인까지만 목표를 뒀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쾌락형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정보가 차단된 일종의 고립된 상태에서
뭐 그런 범죄물에 심취해 갖고 예. 거기에 이제 일종의 동일화가 돼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 정유정이 살인이 진짜 하고 싶었어요. 살인에 때문에 그 살인 자체가 어떤 목적이었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쾌락형 살인자들의 특징입니다. 살인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예. 재미를 느끼는 존재가 그 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각이 똑같이 했다면 그는 쾌락형 살인자죠. 그리고 지금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치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진일 변호사님. 이럴 수 네, 있습니까?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는 없죠. 내용 나오는 거 보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고유정 사건하고 많이 좀 비교를 하는데 네. 이 차이가 뭐냐면 고유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된 어떤 살인과 그 살인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살인 자체가 어떤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좀 쓰인 면이 있는데 근데 정유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살인 자체가 지금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적들이 너무 좀 허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단 그냥 살인 자체를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도 좀 정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감돼서 보이는 행동도 어떻게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유정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통한 맞짱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신료 부과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는 별로 없으면서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KBS 자세를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신료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는 통합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사람도 꽤나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수신료를 따로 나눠 낼 수도 있게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1994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져 왔던 걸 이번에 대통령이 손을 대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일단 찬성하십니까? 일단 제가 지난 일주일 저의 TV 시청을 돌아봤을 때 한 번도 KBS를 본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보시는 분도 있긴. 보시는 분들은 분리 징수대도 꼬박꼬박 열심히 잘 내시겠죠. 네. 그런데 저처럼 일주일 한 달 동안 채널을 돌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KBS를 볼 일이 없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공영방송에 대한 그러한 무관심과 어떤 이 실망감을 KBS가 먼저 해소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수신료 올려달라. 그리고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 납부 형태인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는 방향을 고수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KBS 사장들, KBS 이제까지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신료 폐지라는 여론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또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동의를 보내온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이나 쇄신의 노력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고 억대 연봉 보직자 중에서 제대로 된 보직이 없는 사람도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 보직이 없는데 억대 연봉 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KBS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답을 가져오는 게 먼저이지 수신료 인상이나 수신료 통합 징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KBS는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2,500원인데 한 3,000원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94년도부터 30년 동안 그 가격이 동일하고 있거든요. 수신료 금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더라도 뭐 올려야 된다는 KBS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수신료를 통합 징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분리 징수를 할 것인지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분리 징수거든요. 수신료 폐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러면 이걸 나눠서 한다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나눠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게 있었어요. 수신료를 걷기 위해서 TV 수상기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감시원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이런 또 별도의 인력들이 또 들어간다. 예산 투여가 된다라는 또 이중적으로 어찌 보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한다 보면 과연 그냥 분리징수하는 것만이 과연 답일까? 어찌 보면 KBS가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의 우리가 BBC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지는 않더라도 그다음에 어찌 보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들. 그러니까 KBS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송, 그 공익적인 방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KBS 원 같은 경우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어차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 형성을 조금 더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물론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영방송 반드시 물론 필요하고 역할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국민의힘 편파 보도 논란 등의 이유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신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기 요금에 통합 징수되는 KBS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세금 성격으로 꼬박꼬박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TV 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를 전혀 보지도 않고 수상기도 없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 악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저런 주장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뭐 돈으로 지금 공영방송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KBS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여론이 만들어졌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인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만약 KBS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영방송이라면 이 같은 분리징수 시도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반대한다. KBS 우리 더 잘 보고 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수신료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 여러 언론에서 또는 여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분리징수뿐만이 아니라 아예 수신료 폐지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KBS 수신료 폐지한다고 하면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더 오를 거예요. 지금 분리징수 같은 경우는 징수는 징수하는데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 사실상 이 수신료 납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정도일 텐데 아예 폐지하겠습니다 하면 정당 지지율이고 국정 지지율이고 더 오르겠죠. 그 정도로 KBS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KBS가 할 일은 분리징수 반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간 KBS가 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지 어떤 편향적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일삼았는지 반성문을 쓰고 그 반성문에 걸맞게 KBS에 지금 혁신위원장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필요한 것도 있지만 혁신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KBS를 뜯어 고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소할 때이지 지금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이렇게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고 해서 여기 어떤 명분이나 국민 여론이 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금 KBS의 어떤 보도 방향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KBS가 아쉽거든요. KBS에서 저렇게 하지 서로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서로 불만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보도의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제도적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감시의 눈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이걸 마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억제는 방식이 과연 그게 정치권에서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권의 뭐 유불리를 떠나서 항상 이 언론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제부터 분리징수하겠다라고 날짜까지 바꾸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무부처에 이 내용들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현충일 추념식이 이어질 텐데요. 저는 그때 다시 뵙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통방통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